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중국 근대화 과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근대화 과정과 그 현대 중국의 어떤 진로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중국 근대화 과정 속에서 불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것을 볼 텐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청말의 개혁운동 속에서 불교의 어떤 모습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법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변법운동의 사상가들이 이제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명청대의 어떤 전반적인 불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명청대의 불교 그러면은 명청대 불교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쇠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맞지 않기도 하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쇠퇴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쇠퇴기이지만은 어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쓰겠습니다. 어떤 내용상으로 보면은 쇠퇴기이지만은 어떤 외형상으로 보면은 상당한 어떤 팽창기였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퇴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수당대하고 비교하면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술적인 것이 그 뒤떨어져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쇠퇴이긴 한데, 하지만은 어떤 외형상의 것, 승려의 숫자라든가 사원의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면 상당한 팽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그 명의 헌종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당시의 승려의 숫자가 50만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청대에 한번 또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사찰의 숫자가 한 8만에 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팽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많이 팽창하게 됐었는데, 또 명청대에 보면은 일부 황제들은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황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면은 명을 처음 그 연 주원장이,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에 황각사라는 어떤 절에서 승려 생활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황제가 되고 나서는 승려들이 어떤 출가를 상당히 권장하는 이런 정책도 피기도 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담이지만은 지금 명이라고 그랬죠. 그 국가 이름이 명이잖아요. 이것도 불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륵신앙이 당대에는 그 상당히 그 유행했었는데, 미륵신앙에 의하면은 미륵이 이제 강림했을 때에는 그 속세에서는 명왕이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원장에는 자기가 명왕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나서도 명이라는 이제 호칭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교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청대에 가면은 옹정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그 옹정제 전후의 그 황제들이 중국 역사상 아주 똑똑한 황제들로 유명한데,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대 황제들, 불교 도입 이후의 황제들을 봤었을 때 가장 뛰어난 불교 연구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 연구를 해서 선불교와 정토불교를 어떤 융합하자는 주장도 했고, 그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합치자는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황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승려들의 시험을 스스로 이제 주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를 갖다가 하사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옹호주역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 분위기도 있었고,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관음신앙 또 정토신앙 이런 게 활성화돼 가지고 어떤 민중들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상화된 종교로서 이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팽창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승려의 숫자, 사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꼭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불교의 융성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 내막을 보면 상당한 쇠락의 일을 갖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승려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승려가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왜 출가했냐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생활고가 견디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부역의 부담을 갖다가 지기 싫어서 승려가 됐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고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거나 이런 게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이제 어떤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 스님네들은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막이 이럴 정도로 이제 상당히 쇠락의 길을 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쇠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청대의 어떤 황제의 조서를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승려가 한 명 는다고 하는 것은 농부가 한 명 준다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노동력의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너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단속령을 피거나 도첩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피기도 합니다. 도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려를 뜻하죠. 그리고 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이 조각 같은 증명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승려 증명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그 발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승려가 되니까 숫자를 억제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 조정이 이중적인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첩제를 통해 가지고 승려를 갖다 억제했잖아요. 그런데 일면은 또 뭐냐면은 일부 관료들이 도첩을 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보면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은 쌀 몇 마리 갖다 주면 다 출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첩제를 하면서도 승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가는 것이죠. 하지만은 내막으로 보면 자질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죠. 승려의 자질을 상으로 보면은 승려의 자질은 상당히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사불교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독실한 불교 신앙인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출가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출가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게 외려 낫지 않냐는 거예요. 외려 승려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중국의 불교를 얘기하면은 흔히 거사불교라고 그럽니다. 거사들이 이제 불교를 갖다가 리드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거사불교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사불교의 그 가장 그 청대의 대표자가 되는 분이 지금 소개할 양문회라는 사람입니다. 양문회. 이분이 이제 청대 또는 청대말 거사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분. 그러니까 양문의 거사라고 그러고, 그 호가 인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인산이라고도 또 불립니다. 근데 이분의 업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어떤 태평천국의 난,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은 1850년에서 1864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진행됐었던 난동인데 이것은 상당히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었어요. 이 태평천국의 난을 주동했었던 이제 홍수전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이제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각해가지고서 이제 어떤 농민 반란을 갖다 일으킨 것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제 신조로 하다 보니까 소위 우상파괴라는 것을 했겠죠. 이게 얼마나 살벌하게 진행됐냐면은 태평천국이 그 중국 남부지방에 상당한 세를 확장했는데 그래서 태평천국의 그 어떤 신도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상 파괴한다는 명분하에 불교 유적이 남아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유적과 서적이 몽땅 불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의 난이 나중에 이제 서양의 연합군이 좀 도와줘가지고 청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불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볼 책이 없는 거예요. 다 불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분이 나선 겁니다. 나서가지고 중국 땅에 책이 없으니까 일본에 이제 유명한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중국에서 없는 이제 일본에는 있는 그런 책들을 이제 수입해다가 그것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경에다가 그 금능각경처라고 하는 어떤 출판사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 책을 갖다가 이제 불서를 갖다가 평생을 갖다 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생 동안 그 출판한 책의 종류가 한 2,000종이 되고 이것을 어떤 발행 부수로 하면은 100만 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도 100만 권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19세기 말에 100만 권이 넘는 불서를 갖다가 편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문의 거사가 없었다면은 태평천국이 있고 나서 불교가 과연 빨리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것은 이제 불교 내적인 문제이고, 이분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는 불교를 벗어나서 중국사 일반에서 본다면은 더 큰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중국 근대화 과정 얘기할 때 변법 운동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변법 운동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강유위, 양계초, 담사동 이런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도력을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불교 사상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중국사 일반에서 큰 의미를 갖다가 이제 차지하죠. 그 양문의 거사의 어떤 그 중국사에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변법 운동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양계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중국 그 학술사에 있어서. 이분의 어떤 묘사를 한번 보죠. 이분이 책에 쓴 걸 한번 제가 여기 옮기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말 사상계의 저변에는 불교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말의 소위 신학가, 그러니까 신학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진심으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대개 양문회에게 귀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시대에 이제 양계초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청말의 거사불교가 중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다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토록 이제 거사불교가 중국 그 개혁사상가들, 변법 운동을 한 개혁사상가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법 운동의 중심 인물들도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죠. 지금 이따가 자세히 그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심하다고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찬양을 갖다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변법 운동의 어떤 중심가들을 보면은 대표자가 강유위와 그리고 이제 양계초와 담사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텐데,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했었을 때 불교에 관한 어떤 친밀도로 보면은 이 셋 중에서 강유위보다는 양계초가 더 친밀한 그 친밀도가 있고, 그리고 담사동이 더 친밀도가 있죠. 친밀도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어떤 애정도라고 할까, 친밀도. 그리고 불교를 갖다가 자기 사상 속에 어떤 응용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상이 끌어들여서 이제 응용하는 정도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보다는 양계초가 훨씬 더 그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보다는 담사동이 훨씬 더 그 자기 사상이 적극적으로 이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불교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보면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교, 도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가 됐다면은,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로 학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학문적. 특히 정확히 이야기하면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가지고 불교의 위상을 찾는 그런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었다면은, 담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완벽하게 불교 그대로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법 운동 이야기할 때 담사동의 어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죽음을 잠깐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랬죠.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변법 운동이 실패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원세계한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원세계가 밀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고서 담사동이가 이야기하니까 강유위하고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때 양계초가 담사동이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갔죠. 왜냐하면은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변법운동이나 개혁운동을 할 때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혁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시번 케이스로 죽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가고서 잡혀서 바로 이제 차명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토록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교적인 죽음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분의 어떤 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제 불교적이었냐고 하는 것은 이분의 책의 그 대표자가 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학입니다. 인학 그러면 이제 공자의 인 그래서 유교의 학문 아니냐 그러는데 이따가 이 인 설명을 할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인학에 나온 그 제가 한 구절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담사동의 죽음관입니다. 생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미워하는 것은 벗어나기 힘든 대혹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어떤 의혹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에 어렵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쩔쩔매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불생불멸의 이치를 아니까 그냥 간다 그겁니다. 보세요. 지금 불생불멸 이야기가 나왔죠. 아니 불생불멸 이거 완전히 불교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불생불멸이 불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원래 불생불멸이니까 뭐예요? 생이라 하더라도 본래 생은 없는 것이죠. 멸이라 하더라도 본래 멸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담사동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따다가 담사동이가 하는 표현인데 궁극적으로 할 얘기는 바로 무사비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호련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 그대로 살다 간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법 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럴 정도로 이제 당시대 운동에 불교가 이제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되는데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가 큰 위기잖아요. 그 외국에 의해서 이제 찢겨나가는 큰 위기인데 그런 위기를 극복할 어떤 변혁의 논리를 갖다가 불교에서 찾아보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를 대표로 한 서양의 어떤 학술 사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소위 중국적인 대학 논리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바로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바로 이런 전략에 입각해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제 이 변혁의 논리는 이제 평등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이제 기독교 비판이라는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먼저 평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등 얘기부터. 변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도 개혁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 전에 이제 양무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서양에서 이제 단순히 군사 기술만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어떤 제도의 혁신을 해보자고 해서 변법 운동이 나왔는데, 이때 제도 변혁의 골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의회 민주제예요. 아까 그 변법 운동의 사상가들이 추구했었던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 민주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수반되는 것은 어떤 민권의 신장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근데 국민의 권리가 신장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불평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법운동의 사상가가 여러 명이지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이념은 바로 평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등은 뭐예요? 불교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불교의 평등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평등하면은 완전히 지금 서양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번역용어로 나온 거예요. 중국사에서 불교에서 번역용어로 평등이 나오기 전에는 평등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럴 정도로 완벽한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강유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법운동의 이제 가장 주동인물인 강유위 같은 경우에 평등사상을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소위 대동사상이라는 걸 통해서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대동사라는 어떤 유명한 책도 썼는데 대동하면은 뭐예요? 문자가 되면 크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치와 합치를 뜻해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강유위가 독창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중국에 옛날부터 있어온 어떤 이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 신, 민 간의 어떤 의견의 일치 상태 또는 군이나 민이나 어떤 천 사이의 뜻이 합치하는 것 또는 노장사상 시기로 얘기하면은 자연에 있는 원기와 어떤 동화 상태, 그러니까 동화 상태에 가는 거 이런 걸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치나 합치나 동화라는 식으로 이제 대동의 의미를 썼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일합일에 있었을 때 그 합일 이제 대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국 철학사에서 전통적으로 쓰여온 중요한 용어인데 이것을 강유인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면은 아까 그랬었죠. 평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강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방금 설명한 어떤 차별도 없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평등한 따라서 상당히 공평무사한 어떤 태평의 시대 이게 바로 대동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강유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별과 불평등이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모든 차별과 불평등은 국가제도 또는 가족제도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갖다가 인정함으로 해서 모든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동사회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은 다 폐지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사유재산 폐지는 뭐예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강유위가 공산주의 아니야? 아니죠. 무슨 공산주의예요. 강유인 대동사상에 담긴 거는 중국 전통사상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 사상의 골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자의 인의 사상입니다. 인. 그러니까 강유인은 철저한 공자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박애라고 표현하는 강유인가 박애라고 표현했어요. 인을. 이런 박애 사상에 입각한 대동사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차별과 불평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어떤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골격은 한마디로 화다 이렇게도 봅니다. 화, 조화, 어떤 완벽한 조화를 뜻하는 화가 되죠.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대립이나 분별 같은 것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불교와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고뇌의 근본 어디냐?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고뇌의 근본은 분별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 바로 고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지금 맥락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화를 주장합니다. 화를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로서의 조화, 화를 주장을 해요. 이러면은 강유에서 대동사상에 있어서의 화와 불교의 화가 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화와 어떤 지금 강유가 얘기한 화 같은 경우에는 꼭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화는 지금 무분별을 갖다 이야기했죠.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집착을 수반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그것이 근본 취지이거든요. 근데 강유인은 이 화의 정신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그것은 분별하지 않는 건데 뭘 분별하지 않느냐 하면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슬로건이죠. 만, 한, 불, 분. 이것이 무분별이다.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즉 만주족과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한족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청조의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강유인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성격도 있죠. 아까 공산주의가 아니냐 할 정도로 평등사상을 주장한 건 상당히 혁신적인데 반대로 반혁신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강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교를 종교화시키고자 했었고 공자를 하나의 교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대한 기득권에 대해서 집착이 컸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 모순을 가진 그런 사상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유의 평등이 이처럼 불교의 평등과 비교했었을 때 외형상으로만 일치되는 데 비해서 담사동이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철저하게 불교에 입각한 평등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담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담사동은 상당히 그 반짝이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세요. 이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원, 무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무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없을 무자를 갖다 쓴 것이죠. 보세요. 뜻은 다르지만은 왠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다 세자는 다 두 이자에다가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 인자 이것이 합쳐진 것은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것은 사람 인변에 두 이자가 들어간 것이고 이것도 뭐예요? 이 두 이자에다가 뭡니까? 고체로 보면 이게 사람이 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없을 무자도 지금 두 이자를 했죠. 그리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사람 인자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인자 분석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다 통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 이 담사동에서 이 통자가 중요한 의미를 또 차지해요. 저는 이것이 불교의 공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죠. 으뜸이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가 없냐면은 차별이 없음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런데 다 통한다고 했었죠. 그럼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근원이다. 말 되죠? 연결시키니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불교하고 저는 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불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관계성 이야기죠? 불교의 관계는 연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상호 의존적 연기에서 연기이므로 무자성 공임이 뭐예요? 삼나 만상의 근원이 된다. 이 불교 핵심이지 않습니까? 연기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사회식으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에 입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 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담사동은 이제 무를 갖다가 강조하는데 왜냐하면은 앞에 그 강유이가 그 앞에 설명한 그 대동서라는 데서 인과 아까 얘기한 인하고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담사동의 특징은 무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무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대대가 없는 것 또는 어떤 생멸이 없는 것. 이것을 무라고 이제 담사동이가 표현을 하는데 차별이 없는 것은 바로 평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대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한다는 이야기고 정확히 불교식이라 하면 자성적으로 서로 대립한다는 것을 대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자성적 대립이 없는 것이니까 무자성의 어떤 공성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생, 불멸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불교 사상이 입각해서 어떤 평등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한번 자꾸 제가 평등 이야기하는데 평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아까 그랬죠? 평등은 불교 용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평등은 원래 이제 인도에서 금강경이나 열반경이나 법화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마 또는 사마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번역을 이제 산스크리트니까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해야 됐겠죠. 그때 한 게 평등이라고 한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불교 용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평등이라고 하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체법이 모든 일체법이 무자성에 공성 아닌 게 없다. 공성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은 이렇게 연기 공의 이치를 갖다가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인 불성을 모두 다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불성과 공성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일체 중생 모두에 대해서 자비심이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교 핵심 다 이야기했잖아요. 공성, 불성, 자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사상에서 보면은 불교의 핵심적인 이것들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의 아주 핵심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제 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확인했지만 담사동의는 그대로 이것을 반영시켜서 지금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평등을 갖다가 담사동은 이제 사회적으로 응용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평등 사상을 당시대에 한번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은 민족 사상을 갖는 게 올바를까? 의문이 나올 수 있죠. 평등한데 민족 사상이라고 하는 편협된 사상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또 만주족을 타도하고 한족의 정권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평등 사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답을 하는데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는 평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토록 평등을 중요시한다면은 당연히 제반 사회의 불평등은 당연히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평등 사상의 어떤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주족을 몰아내는 것. 그것을 이제 축출하는 것이죠. 축, 만, 그리고 복. 칸. 그러니까 만주족을 축출하고 한족의 그 정부를 갖다가 복원하는 것이 뭐예요? 평등에서 나올 수 있다. 지금 담사동이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아까 강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등이니까 뭐예요? 만한 불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논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다 똑같이 평등을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상당히 수구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권에 충실하자는 얘기고 여기는 뭐예요? 뒤집어 엎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사동이 이렇게 이제 아주 상당히 극렬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담사동이만 죽었죠. 강의는 도망갔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천수를 누리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어떤 사상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등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한번 기독교 비판, 이 당시대의 어떤 그 개혁 사상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을 좀 볼 텐데 기독교는 먼저 강유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심도 있는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유희는 대동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동사회가 되면은 기독교는 자연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불교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기독교에서는 다 죄를 졌다 이것에서 전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동사회가 되면 뭐예요? 다 평등에 입각해서 만인에 대한 어떤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트겠죠. 평등에 입각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당초 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구태여 최후의 심판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불교는 남는데 왜냐? 불교의 사상이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그것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꼭 어떤 심도 있는 논리적인 이야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죠. 상당히 학술적이라고 그랬죠. 이분은 이제 기독교 비판보다는 이제 불교를 옹호하는 데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제 기여를 했는데 완전히 역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조하는 게 수당대의 불교를 갖다 보자는 이야기예요. 수당대의 불교, 불교의 전성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불교의 중국화, 중국의 불교화할 때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수당대의 불교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쇠택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학자들이 보니까 유학이 이때 없었잖아요. 불교가 융성하니까. 그러니까 쇠퇴라고 하지. 불교나 유학을 떠나서 객관적 학문에서 보면 중국 철학 사상의 최고 절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표현하냐면은 춘추 전국 이래에 양한대, 그러니까 전한 후한대의 경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비할 바가 아니며 게다가 주자학 이후에 송명대에 성립하는 그 이학이라고 하는 송명 이학조차도 수당대 불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정도로 중국 철학 사상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이 양계초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저런 식의 어떤 그 수당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중국은 외국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진실로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이상은 곧 반드시 그 장점을 모두 흡수하여 자신의 영향으로 취하고 또 그 본질은 바꾸어서 그 응용을 신비롭게 해서 또 다른 일종의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문명을 조성한다. 만약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불교 사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기서 상당히 격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름답도다 중국이여. 외대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였으면은 반드시 빛을 발휘하여 스스로 자신의 특색을 나타냈구나. 이러한 현상을 나는 불교학에서 보았다. 중국의 불학, 그러니까 불교학은 곧 중국적 불학이지 순수한 인도의 불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중국적 불학이 있기 때문에 수당대 불교야말로 중국 철학의 최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이렇습니다. 양계초가 볼 때 중국 철학의 정체 내지 본질은 뭐냐면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어떤 소화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해서 자기식대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수당대 불교가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철학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중국적 불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적 중국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했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적인 것 또는 중국적으로 소화된 중국만의 어떤 독창적 불교학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그 불교의 중국화라는 데서 설명을 했었죠. 불교의 중국화 또는 이제 중국의 불교화라는 데 대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어요? 불교의 중국화는 어떤 불교가 지니는 공성이라고 하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만나서 화학 반응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것이 선불교와 화엄불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특징으로 보면 어떤 개방성을 갖다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출현한 선불교와 화엄불교에 대해서 중국의 전통사상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응의 과정이 중국의 어떤 불교화돼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새롭게 성립하는 신유학, 그러니까 주자학, 양명학 뭐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폐쇄성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이것을 문명사적인 바탕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인데 지금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 중국적 불학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애국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 당시가 됐잖아요. 당시에 그 처참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떤 중국 한족의 자존심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국적 불학을 최고라고 놓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어떤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진정한 이 수당대 불교의 어떤 함축되어 있는 세계 문명사적인 이 거대한 의미는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애국적으로 봐도 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국화된 불교의 출현을 상당한 의미 있게 본다고 하는 점은 그 존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담사동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또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튀는 생각을 해요. 담사동은. 여기서도 어떻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읽어보고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서양에서 믿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은 중국에서 믿으면은 전혀 도움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고로 야만인이 기독교를 갖다가 믿으면은 문명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거꾸로 이미 문명 상태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야만인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지 마세요. 증거를 내는 거예요, 증거를. 근데 증거를 보면 또 그럴싸해요. 뭐냐? 유럽사를 보면 게르만족을 보라는 거예요. 게르만족은 천하의 야만인이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나니까 문명화돼서 오늘날 유럽 문명을 만들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게르만족 침입 이전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고대 문명이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화가, 국교화가 되고 나서부터 쇠퇴의 길로 빠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중국은 뭐냐는 거예요, 중국은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문명 국가인데 지금 기독교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만 상태로 빠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거예요. 좀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 그럼 남는 것은 뭐냐? 불교만 남는다는 거죠. 불교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제 불교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법 이제 논리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의 발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최초에는 다신교이고 그 다음에는 일신교고 그 다음에는 무신교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다한 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일신교는 이제 대표적인 게 기독교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중국을 갖다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불교는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불교가 또 남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사에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었잖아요.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왔을 때 한 1세기경, 서기 1세기경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사동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중국에 도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신교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쳐가야 될 이런 발달 단계에서 일신교가 빠지고서 무신교가 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어떤 왜곡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갖다 놓고 귀신이라 똑같이 봤다는 거죠. 진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틀려서 미신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일신교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다신교를 갖다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 일신교도 역사의 발달상으로 보면 나머지 무신교, 불교도 왜 이렇게 안 간다, 그 얘기. 여기서 불교에 대해 톡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하실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지금 이게 다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이 불교를 이렇게 극구 찬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법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변법운동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 놓고서 그냥 무조건 열광을 한다면은 변법운동이 실패했듯이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변법운동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왜 실패했냐면은 소위 근대화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근대화를 하는데 근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적으로 보면은 사상에 있어서의 합리화, 그 다음에 어떤 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산업화, 이것이 총체적으로 진행된다.
어느 하나도 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근데 이게 양무운동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그건 요것만 하려고, 기술만 딱 떼놓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됐고, 변법운동도 요것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변법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불교의 선양이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변법운동가들이 무시했었던 서양 사상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불교가 좋다라고 하는 것과 달릴 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맹목적 접근 방식은 변법운동이 실패했듯이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서 불교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지금 엄연히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종교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가 못하라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소멸되겠습니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불교가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종교로 한번 그렇게 활기 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뭡니까? 여기서 교훈을 찾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서양 사상에 대한 냉철한 반성 없어가지고는 불교 일방적 이야기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법운동이 실패해서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서양 사상과의 만남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이 강의의 취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소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호교적인 입장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